꿀같은 토요일 아침, 나는 평일부터 누적된 피로로 방전되었고 햇살이 살며시 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이불을 머리끝까지 올리며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렇게 뒤척이며 멀어지는 잠의 다리를 붙들며 다시금 의식이 멍해지려던 순간 밖에서는 아빠가 외출하려는 건지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아무 생각 없이 TV를 켰는데 유명한 괴담인 키사라기 역을 주제로 한 괴담 프로그램이 나왔다. 그렇게 한 30분쯤 프로그램을 봤을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본 현관에는 멀끔한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전에 댁에 가전제품을 판매했던 사람인데요. 어머님께서 물건을 추가 구매하셔서 가져왔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말에 고개를 갸웃하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하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죄송해요. 엄마가 지금 외출 중이시라 통화 좀 하느라고요. 들어오세요. 판매원은 한 손에 믹서기 상자를, 다른 한 손에는 웬 커다란 검은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왔다. 꽤나 큰 상자를 들고 낑낑대는 그 판매원을 보니 뭐라도 드려야겠다 싶어 커피 한 잔을 대접하였다. 커피를 마시던 판매원이 TV에 눈길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고 이윽고 판매원이 나에게 질문을 하였다. 혹시 공포나 괴담 같은 거 좋아하시나봐요? 네.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나는 낯을 많이 가려서 그런지 미적지근하게 대답했다. 판매원은 잠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자신이 가져온 큰 가방을 열고 안을 뒤지다 찾고 있던 물건을 발견했는지 가방에서 어떤 물건을 꺼내어 내 눈앞에 내려놓았다. 그럼 이 제품은 어떠세요? 나는 갑작스럽게 눈앞에 나타난 제품과 판매원의 말에 조금 당황했다. 네? 이게 뭔데요? 판매원은 밝은 목소리로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게 소원인형이라는 건데 꽤 유명한 인형사가 만든 제품입니다. 보통 인형들과는 다르게 소원을 이뤄주는 인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판매원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다. 내가 별 생각이 없는 걸 눈치챘는지 조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인형이 무슨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셨죠? 내 생각을 읽혀 당황했고 그런 모습을 본 판매원은 싱긋웃으며 말했다. 원래라면 고객님의 생각이 일반적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 인형은 정말로 소원을 들어준답니다. 저도 솔직히 이 인형의 덕을 보기도 했거든요. 인형 덕을 봤다고요? 나는 판매원의 말에 조금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판매원은 조금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어나갔다. 사실 제가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좀 불편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이 인형을 판매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이 인형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길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형을 샀죠. 그때는 믿져야 본전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인형과 함께 적힌 수칙서를 보면서 소원을 빌었더니 글쎄 다리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면서 그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 이게 제가 교통사고 직후 받았던 진단서고 소원인형을 통해 회복된 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입니다. 나는 판매원이 건넨 진단서를 받아 내용을 보기 시작하였다. 2024년 6월 상기 환자는 교통사고 이후 우측 다리 신경이 손상되어 정상적인 활동 불가. 2024년 9월 상기 환자는 이전 교통사고 이후 우측 다리 신경이 손상되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하였으나 손상되었던 신경이 회복되어 1개월 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게 정말인가요? 판매원은 이 반응이 한 번이 아니라는 듯 자신의 지갑 속에서 장애복지 카드를 꺼내 나에게 보여주었다. 물론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리를 쓰고 있고 더 이상 장애 판정도 유지되지 않고 있지만요. 이렇게까지 증거를 들이미는데 의심은 어느샌가 호기심으로 변했다. 나는 판매원에게 소원 인형을 한 개 달라고 말했고 판매원은 가방에서 인형 하나를 새로 꺼내주었다.
그럼 인형값으로 얼마를 드리면 되는 걸까요? 인형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굳이 값을 치르시겠다면 저에게 주신 커피에 대한 답례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꽤나 장사를 잘하는 판매원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나는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판매원은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하고는 집을 나섰다. 나는 현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판매원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성공했습니다. 나는 제품을 판매한 걸 말하는 것이겠거니 생각했고, 거의 무료로 받은 소원 인형을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인형은 검은 한복을 입고 있는 한 손 크기의 사람 인형으로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다. 인형 이곳저곳을 보던 중 등 부분에 홈 같은 게 파여 있었고, 그 안에 뭔가 넣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손가락을 넣어보니 공간이 있었다. 생긴 것도 저승사자 같은데 검은색 한복까지 입혔어. 나는 인형을 한쪽에 내려두고 같이 받게 된 구슬 한 개와 수칙서에 눈길을 주었다. 구슬은 투명하였는데 특별한 것은 없는 흔히 볼 수 있는 유리구슬 같은 한 손에 쥐어질 만큼 작은 크기였다. 그리고 수칙서는 낡은 종이였는데 조금 변색이 된 것인지 종이 곳곳에 얼룩 같은 게 보였고 조금 구겨진 듯한 느낌이었다. 수칙서를 드는 순간 살짝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조금 긴장하며 수칙이 적힌 종이를 펼쳤고 써져 있는 내용을 읽기 시작하였다. 해당 수칙서는 소원 인형을 사용하는 주술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며 이것을 읽음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원 인형도 일종의 강령술이므로 단순한 놀이로만 생각하여 주의 없이 행하게 된다면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지 모르니 수칙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소원 인형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설명 불가능한 현상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 등에 대해 해당 인형을 제작한 자나 소유권을 이전한 자에게는 어떠한 대가나 책임의 소지가 없으며 오로지 해당 인형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첫 번째, 소원 인형은 귀신을 혼옥에 깃들게 함으로써 인형에게 영적 능력을 부여해 사용자의 소원을 비는 것으로 일종의 강령술입니다. 해당 강령술은 다른 강령술에 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우나 효과만큼은 확실합니다. 불평 없이 준비 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당 인형을 사용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옥, 소원 인형, 찬물 한 대야, 자신의 피를 섞은 먹물로 귀신 귀자를 적은 종이와 양초, 금줄이 필요합니다. 귀신 귀자는 한 획도 틀리지 말고 한 번의 종이에 적어야 하며 틀릴 경우 강령술에 대한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초는 최소 길이 30cm인 것을 준비해야 하며 초에 3cm 간격으로 표시를 한 뒤 일자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강령술 도중에는 초를 켜지 마세요. 만일 강령술 진행 중에 초를 켤 경우 스스로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금줄의 경우 붉은색 실에 실행자의 피가 섞인 먹물로 적은 금알 금자가 적힌 종이를 붙이면 되며 10개를 만드셔야 합니다. 강령술 도중에는 사용하지 않으나 그 이후 필요하니 반드시 빼놓지 말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만일 집 근처에 무당집이 있다면 그곳에서 해당 강령술을 실행하지 마십시오. 근처의 기준은 실행자 기준 도보 5분 거리이며 해당 강령술을 실행할 경우 음기가 강하게 발생하므로 영적 능력이 뛰어난 무당일 경우 강령술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강령술은 새벽 3시에 실행해야 하며 집안의 모든 불빛은 꺼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강령술을 실행하는 장소를 암실처럼 만들어야 하며 강령술 도중 또는 시작과 끝 관계없이 불빛이 비춰질 경우 강령술에 대한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다섯 번째, 강령술을 시작할 때 하단에 기재된 순서대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소원 인형을 미리 준비한 찬물에 담그세요. 강령술 재료 준비 중에 만든 실행자의 피가 섞인 먹물을 혼옥에 묻히세요. 먹물이 묻은 혼옥을 손에 쥐고 혼옥에 깃들 귀신을 불러야 합니다. 이때 레신담소망, 아자행성 취보자, 반대가하신,
이라는 주문을 3번 외우세요. 이후 손을 펴 혼옥을 보았을 때 혼옥이 붉은색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귀신이 혼옥에 깃든 것이며, 붉은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느껴질 경우 붉은색으로 느껴질 때까지 혼옥을 손에 쥐고 펴서 확인하길 반복하세요. 붉은색으로 느껴지는 혼옥을 귀신 귀자가 적힌 종이에 감싸세요. 물에 담가두었던 소원 인형을 꺼내어 인형의 안에 혼옥을 넣으세요. 준비한 금줄을 인형에 묶으세요. 6번째, 강령술이 진행된 이후 해당 수칙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만일 강령술 이후 해당 수칙서를 분실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니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수칙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내용이 바뀔 때까지 눈을 감았다 뜨시길 바랍니다. 몇 번 시도 안 된다고 포기한다면 당신은 고작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이니 실망스러운 모습을 스스로에게 보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칙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당 수칙서에 기재된 페널티는 강령술을 성공하신 후 수칙서를 확인하면 자연스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로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수칙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괜한 호기심은 집중력을 흐트리게 하여 불러오지 않아도 될 페널티를 부르는 것이라는 점 명심하세요. 뭐지? 혼숨 같은 것 같은데 뭔가 다르네. 준비하는 재료도 그렇고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겠지? 나는 수칙서를 읽고 나서 조금 혼란이 오기는 했지만 어차피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할 것도 없어서 나름 놀이거리다 생겼다 싶어 오늘 새벽에 한번 수칙서에 적힌 대로 소원 인형을 사용해보기로 하였다. 현재 시간은 12시를 조금 넘어가고 있었고 나는 수칙서에서 기재된 준비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먹물과 붓은 집 앞 문방구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집 근처에 30cm짜리 양초를 판매하는 곳이 없어 종교용품을 파는 곳까지 방문하여 겨우 초를 구매하였다. 점집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가게 주인이 나에게 물어보았고 나는 말을 조금 버벅거리면서 말하였다. 네,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 정도 크기의 초가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그 정도 크기는 보통 절이나 점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라서요. 여기 잔돈입니다. 나는 잔돈을 받아들고 빠른 걸음으로 가게를 벗어났다.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쫄리는 거지? 자, 그럼 먹물이랑 양초는 구했고 이제 금줄을 만들어야겠네. 엄마가 반지꼬리를 어디다가 뒀더라. 나는 안방 장롱 서랍에서 반지꼬리를 꺼내어 안에 있는 실들 중에 붉은색 실을 꺼내었다. 그럼 먹물에 내 피를 섞으라고 했지. 나는 문방구에서 사온 먹물을 종이컵에 조금 담았고 반지꼬리에서 꺼낸 바늘로 내 엄지를 살짝 찔러 피가 나오게 하였다. 나는 찔린 부위에서 조금씩 나오는 피를 먹물을 담은 종이컵에 떨어뜨렸다. 손가락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종이컵 속 먹물에 떨어졌고 왠지 조금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손가락을 휴지로 지혈하고 내 방에서 공책을 가져왔다. 이제 귀신 귀자를 적은 종이 1개랑 금알 금자를 적은 종이를 10개나 만들어야 되네. 수칙서대로 준비물을 만들고 있는 스스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왕 시작했으니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이전의 생각을 덮었다. 나는 붓으로 금알 금자가 적힌 종이를 10개 만들었고 붉은 실의 테이프로 그 종이를 연결하였다. 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물을 다 구비하였고 시계를 보니 시간은 어느새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새벽 3시까지 기다리면 되겠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신기한 건 내가 처음에 느꼈던 긴장감이 어느샌가 사라지고 이제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진짜 뭔 일이 일어나긴 하려나? 너가 원하는 걸 얻게 될 거야. 난 순간적으로 들린 음성에 뒤를 돌아보았고 당연하게도 아무도 없었다. 몇 시간 후에 있을 소원 인형을 사용하는 강령술에 괜스레 예민해지는 것 같았다.
평소에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 느꼈지만 오늘따라 너무 더디게 느껴졌다. 어느새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주변이 어두워 시계를 확인해보니 밤 12시를 넘기고 있었다. 어우, 깜빡 잠들었나 보네. 나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피고 있었는데 뭔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 옆을 보니 소원 인형이 날 바라보는 듯이 내 옆에 놓여 있었다. 내가 잠들기 전에 인형을 만지다가 옆에 둔 건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애써 이상함을 떨치고 나는 인형을 들어 소파 앞 탁자에 올려두었다. 수칙서에서 말했던 찬물을 집에 있는 큰 대야에 담아 거실 탁자 밑에 둔 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다. 이제 슬슬 준비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수칙서를 펼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독하고 준비물 중에 빼먹은 게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거실 탁자에 올려두었다. 그런데 뭔가 위화감이 들었다. 뭐지? 뭔가를 빼먹은 것 같은데... 나는 탁자 위에 올려진 준비물들을 찬찬히 보았고 초에 해 일자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차렸다. 난 반죽고리에서 바늘 중 두껍고 긴 바늘을 잡아 양초에 대고 해 일자를 새기기 시작하였다. 밑부분에 글자를 새기던 도중 빡소리와 함께 양초에 금이 가버렸고 점점 커지더니 결국 양초 밑동이 떨어져 버렸다. 초의 남은 부분에 해 일자를 다 새겼고 그것의 수를 세어보니 7개였다. 아까 전에 일로 초에서 약 9cm 정도는 쓰지 못하게 되었고 이럴 경우 페널티가 있다고 했는데 그 페널티가 뭔지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시계는 어느덧 새벽 2시 50분임을 알렸고 방 곳곳에 커튼을 치고 방문을 닫은 다음 거실 창문에 커튼도 전부 쳤다. 핸드폰과 불도 모두 끄고 나니 세상이 공허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나는 암실처럼 어두워진 거실에서 바닥을 더듬거리며 탁자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수칙서에서 나온 새벽 3시가 되어 강령수를 시작하였다. 탁자 위에 인형을 들어 찬물이 담긴 대야에 담그었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찬 기운이 내 팔을 타고 올라왔다. 이 다음은 혼옥에 내 피가 섞인 먹물을 묻히고... 탁자 위에 있는 구슬을 집어든 나는 먹물이 담긴 종이컵에 담그었고 맑은 퐁당 소리가 들렸다. 먹물이 묻은 구슬을 꺼내어 손에 쥐었는데 느낌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다. 난 심호흡을 한 뒤 수칙서에 적혀있던 주문을 천천히 외우기 시작했다. 레신담 소망, 아자 행성 취보자, 반대가 신. 주문을 3번 다 외운 후 손을 펴서 구슬을 보니 붉은색인 것 같지는 않았다. 애초에 먹물을 담궜던 구슬이 붉게 바뀌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겠지만 말이다. 나는 수칙서의 내용대로 주문을 외우고 손을 펴 구슬을 확인하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손에 있던 구슬이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난 신기한 경험에 조금 흥분된 기분을 진정시키고 남은 수칙들을 머릿속에 상기시키며 절차대로 강령수를 행하였다. 붉게 느껴지는 구슬을 내가 준비했던 귀신 귀자를 적은 종이에 감쌌고 물에 담궈두었던 인형을 꺼내어 홈에 종이로 감싼 구슬을 넣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인형을 탁자 위에 두고 내가 만들었던 금줄을 팔다리에 4개, 몸통에 2개를 묶었다. 이제 나는 수칙서에서 적혀있던 강령술 실행 순서는 전부 끝내었다. 나는 크게 숨을 몰아쉬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킨 뒤 각 방의 문을 열고 커튼을 전부 치고 TV를 켜 최대한 밝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강령술이 끝난 뒤에는 잡귀들이 몰리지 않게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얼핏 들은 것이 있어서였다. 난 탁자 위에 올라가 있는 인형을 보았고 아직 물기가 흥건한 인형은 처음 보았을 때보다 기괴한 분위기를 내고 있는 것 같았다. 갑작스레 소름이 끼친 나는 빨리 내가 강령술을 했던 자리를 치웠고 인형은 화장실에 둔 뒤 내 방에 스탠드를 킨 뒤 잠에 들었다. 어느 순간 잠에 들었던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햇살이 내리쬐는 창에 고개를 돌리던 중 창문에 뭔가 검은 것이 비춰지고 있는 걸 보게 되었다. 나는 시선을 돌려 창문에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순간 갑작스러운 공포가 내 몸에 퍼졌다. 내가 화장실에 두었을 인형이 내 방 책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듯한 모습으로 우두커니 놓여있던 것이었다. 난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했고
인형 옆에 놓여있던 수칙서를 다시 펼쳐보았다. 수칙서의 내용이 바뀌어 있잖아. 난 강령술 이후 수칙서를 건드린 적도 없었고 이후에도 집에 누군가가 들어오거나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수칙서 내용이 변한 건지 의문이 들면서 좋지 않은 감정이 몸을 휘감았다. 떨리는 손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수칙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고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해당 수칙서의 내용이 보이신다면 당신은 강령술에 성공하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저를 위해 강령술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사실 소원 인형을 사용하는 강령술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 저의 소원을 들어주는 강령술입니다. 다만 영의 상태인 제가 강령술을 할 수 없기에 당신을 통하여 강령술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제가 다시금 현세를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육신을 원합니다. 그 육신이 저를 불러들인 당신이라면 좋겠지만 저는 굳이 당신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에게 위해를 가하고 싶지는 않으나 이전 강령술에서 외우신 주문인 레신담소망, 아자행성 취보자, 반대가 신의 뜻은 신이여 오소서 소망을 말하소서. 당신이 저의 소망을 이루도록 보좌할 것이며 그걸 어길 경우 대가는 당신의 몸을 주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미를 몰랐더라도 당신 스스로가 건 조건이기에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해당 수칙서를 잘 읽고 따르시어 저의 소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강령술이 성공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10일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대가로 당신의 육신을 제가 갖게 되니 그걸 원하신다면 그동안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시고 육신을 지켜내고 싶다면 해당 기간 내에 저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세요. 두 번째, 저를 성불시키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저는 엄연히 당신 스스로가 제 소원을 들어주는 조건을 걸어 실행한 강령술에 불려진 상태입니다. 스스로 내걸었던 조건을 무시하는 것이니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며 정 모르시겠다면 성불시켜도 좋습니다. 전 무엇이든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니까요. 만일 성불을 택하신다면 성불당하는 대상은 제가 아닌 저에게 몸을 뺏긴 당신의 영혼일 것이며 빼앗긴 몸을 영의 상태로 보는 게 어려우시다면 고통을 지우기 위한 선택으로는 꽤나 자비로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되도록이면 당신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소원 인형을 넘기세요. 저는 나름 자비로운 사람이니 특별히 당신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지인의 몸을 뺏은 저를 당신도 만나고 싶지 않을 게 뻔하잖아요. 네 번째, 소원 인형을 넘길 때 그 대상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억지로 넘기거나 대상이 인형을 받았다는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형을 넘길 경우 인형의 소유자는 여전히 당신일 것입니다. 만일 인형을 받는 걸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떠넘기고 그 사람이 인형을 버릴 경우 아니면 당신 스스로가 인형을 버릴 경우 소유권은 변하지 않으며 나중에 후회하고 인형을 찾으려 해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피폐해지는 당신을 상상하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원 인형에게 해를 가하지 마세요. 소원 인형은 잠시지만 제가 깃든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에게서 본능적으로 스스로 방어를 하며 그때 대상에게 상해를 가한다 하더라도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태일 경우 정해진 시간이 남았더라도 바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니 저를 되도록 상처 없이 잘 간직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주 인형 따위와 절 동일 취급하지 마시고 화풀이 할 시간이라도 있으면 괜히 힘 빼지 마시고 제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에만 전념하세요. 여섯 번째, 이전 소원 인형을 소유했던 사람을 찾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제 소원 인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며 저를 당신에게 넘기기 위해 머리를 쓰고 낮과 밤 관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결국 저를 다른 이에게 넘기는 걸 성공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며 오히려 당신이 그를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7번째, 더는 방법이 없다 생각할 경우 판매원을 찾아 소원 인형을 판매해달라 요청하세요. 이 판매원은 특별하게도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물건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구매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여 그에게 맞는 대응책을 통해 상대방의 의심을 풀게 만들고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물품을 구매하게 만드니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이며 당신이 별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판매원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판매원을 통해 소원 인형을 팔기로 결심할 경우 핸드폰에 판매원의 연락처가 자동으로 저장될 것입니다. 단, 판매원을 통해 판매한다면 그 값은 판매원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하며 손쉬운 방법을 사용한 것이니 대가는 당연한 것입니다. 8번째, 만일 기간이 지날 때까지 절 넘기는 것에 성공하지 못하신 경우 저는 당신의 육신을 갖게 되며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육신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육신으로 돌아갈 수 없으나 소원 인형에 깃들어 저처럼 타인의 육신을 취한다면 다시금 인간으로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몸을 얻게 된 저는 당신이 깃들게 될 소원 인형을 판매원에게 줄 것입니다. 7번 수직의 판매원과는 다른 존재이며 당신이 깃든 소원 인형은 언젠간 반드시 다른 사람이 구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 저처럼 그 사람이 소원 인형을 통해 강령술을 하게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영원 같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칙은 마치며 부디 노력하던 포기하시던 상관없으니 알아서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칙서를 읽은 나는 허망함을 감출 수 없었다.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한 나는 점점 웃음이 울음으로 울음이 분노로 바뀌어갔다. 스스로에게 이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나 결론은 하나였다. 내가 한 짓에 대하여 탓할 사람은 없고 내가 놓인 상황은 거짓이 아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야. 내가 뭔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 초부터 한번 봐야겠다. 난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발걸음을 옮겨 탁자에 놓여있는 불이 붙은 초를 바라보았다. 일렁거림도 없이 마치 불이 굳어버린 듯한 초를 바라보자니 난 수칙서의 내용이 떠올랐다. 소원을 이행하거나 내 몸을 뺏기기 전까지는 불이 절대 안 꺼진다고? 난 스스로를 격려하며 촛불을 끄기 위해 입바람을 불었으나 촛불은 흔들리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았다. 나는 당황하며 여러 번 입바람을 촛불을 향해 불었지만 촛불은 우습다는 듯 그대로였고 물을 떠와 초에 부어봐도 초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 조금의 변화도 없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자리에 주저앉은 나는 절망하였다. 아니길 바랬는데 내가 착각한 거라고. 내가 헛것을 본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절망감이 날 짓누르던 중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 인형을 팔았던 그 판매원, 그 사람을 찾아내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아보자는 마음으로 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판매원의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되물었다. 심지어 판매원이 왔을 때 전화통화를 했던 것도 받은 적도 없고 전화를 한 적도 없다 했다. 급하게 통화를 종료하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은 집에서 나는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난 살아야 한다. 내 몸을 망할 인형에 깃든 귀신 따위에게 빼앗길 수 없다. 반드시 기한 내에 저 망할 인형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리라. 죄책감? 그건 내가 안전해지고 난 뒤에 가져도 늦지 않다. 그런데 난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다. 내가 초에 일자를 3개다가 풀어줬었는데 그 조각은 어디 있는 거지?
난 급하게 부러졌던 초의 밑동을 찾기 시작했고 거실 바닥에 흔적도 없이 녹아버린 초의 잔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무리 방바닥에 보일러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초가 녹을 정도는 아닐 텐데 설마 이게 페널티가 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초는 현재 7칸이 남아있고 시간은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 초가 부러지지만 않았더라도 난 10일이라는 기한이 있었을 거다. 10일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7일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임은 분명하다. 어제의 기억을 되짚어보아도 난 수칙을 어긴 것이 없어서 페널티도 부여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조심성 없게 초를 망가뜨려 내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으니 자업자득이 된 셈이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아니 최대한 활용해서 내 몸을 지키려면 고민보다 몸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었다.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나는 벌컥 현관문을 열었다. 경비 아저씨가 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다름이 아니라 내일 아파트 동마다 물품을 모아서 자선 행사 겸으로 해서 벼룩시장 같은 걸 한다고 하는데 내놓으실 물품이 있나 해서요. 수익금은 지역 아동센터랑 요양원에 기부한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다. 혹시 인형도 내놓을 수 있나요? 만일 벼룩시장에서 인형이 팔린다면 나는 인형을 판매할 수 있게 대행을 요청한 것이고 그 대행인을 통해 인형을 어떤 사람이 산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이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물론 되죠. 좋은 인형이나 장난감은 비싸니까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거든요. 나는 인형을 내 방에서 가져와 경비 아저씨에게 전달하였고 인형을 받아들인 경비 아저씨는 인형을 빤히 쳐다보다 말하였다. 인형이 조금 고상하달까. 뭔가 일반적인 장난감이라 하기에는 분위기가 남다르네요. 나는 조금 당황했지만 대충 얼버무리기 시작했다. 네. 그게 완구보다는 수집품이랄까? 장식품 같은 건데 좀 고급진 분위기가 있어서 구매했어요. 나름 전통적인 분위기도 풍기고 하다 보니까 살 때도 일반적인 인형보다 조금 비싸게 주기는 했죠. 그랬군요. 그런데 이번 벼룩시장에 내놓기에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말씀해주시는 거로 보면 꽤나 귀한 물건인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비슷한 인형이 집에 꽤 있어서요. 이번 벼룩시장에서 이 인형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나의 말을 들은 경비 아저씨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달해주신 이 인형은 벼룩시장에서 좋은 인연을 찾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도움드리게 되어서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경비 아저씨는 인사를 건넨 뒤 사무실로 돌아갔고 나는 멀어지는 그를 보다 집 안으로 들어왔다. 시간은 흘러 밤이 되었고 초에 붙은 불은 시간이 멈춘 듯 일렁거림도 없었으나 정말 환장할 노릇은 불이 붙은 지 좋기 20시간도 넘었을 지금까지 초는 전혀 녹지 않았다. 12시가 되자 촛불이 크게 일렁거리더니 초의 한 칸이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난 다시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현실임을 깨달았고 남은 6일 동안 저 인형을 철회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였다. 현재로선 벼룩시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억지로라도 눈을 붙이려 침대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고 시계 초침 소리는 총소리보다 크게 들렸으며 밤은 어느 때보다 캄캄했다. 뜬 눈으로 밤을 새니 어느덧 동은 타오고 있었다. 심란한 마음으로 몸을 일으켜 바깥을 보니 아파트 한쪽에 벼룩시장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캐노피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판대에 여러가지 상품들을 놓는 모습이 보였고 곧 벼룩시장을 개시하였다. 일단 가보자. 난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가봤고 아침부터 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보고 있었다. 그 중에는 빌어먹을 인형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인형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불안한 마음만 커져가고 있던 찰나
누군가가 인형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 보였다. 이거 얼마요?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보니 부장이 서 있었고 나는 다급히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저 새끼가 여기 왜... 아 맞다. 저 새끼 얼마 전에 이쪽으로 이사 왔다 했지. 이건 꽤 고급 인형이라 4만원 정도 합니다. 판매원이 말을 하자 부장은 인상을 구기며 말했다. 누가 봐도 2만원도 안 하겠구만. 완전 바가지네. 관심이 사라진 듯 부장은 자리를 떠났고 나는 그 이후론 인형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다. 갑자기 전화가 왔고 엄마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고 아빠는 일이 바빠 이번 주에 집에 못 온다고 했다. 계속 벼룩시장에서 인형을 사려는 사람이 있는지 지켜보았지만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슬슬 하나둘 정리하는 분위기였고 결국 인형은 팔리지 않았다.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려 하는데 멀리서 나를 본 경비 아저씨가 인형을 들고 왔다. 여기서 뵙네요. 아쉽게 내놓으신 인형은 안 팔려서 다시 돌려드리러 가던 참이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저씨에게 말했다. 혹시 이 인형 가지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있으시다면 드릴 수 있는데 비슷한 게 많아서요. 저는 인형에는 그다지 관심이 있지는 않아서요.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저쪽 정리를 도와드려야 하거든요. 나는 잠시지만 착하신 경비 아저씨께 몹쓸 생각을 한 것에 죄책감이 들어 무거운 마음으로 인형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어느덧 하루가 끝나갈 시간이 되었다는 걸 눈치챘다. 이윽고 시계가 12시를 가리키자 촛불이 크게 일렁이며 초가 한 칸 녹아내렸다. 남은 기간은 5일.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억지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자다 깨달을 반복하다 보니 잠을 잔 것 같지도 않았다. 지친 몸으로 회사에 출근하니 전날 밤 갑자기 연차를 사용한 건에 부장은 나를 보자마자 성질을 부려댔고 회사 사람들은 익숙하다는 듯 본인 할 일만 하고 있었다. 나는 연신 머리를 숙여 죄송하다고만 답하고 밀린 업무를 다 처리하고 나니 시간은 어느덧 밤 11시 30분이었고 이렇게 하루가 허망하게 흘러갔다는 사실이 날 괴롭게 만들었다. 12시가 좀 넘어 집에 도착했고 초는 어김없이 한 칸이 녹아내려 있었다. 남은 건 4일.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생각이 들어 당근이든 뭐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기로 하였다. 인형을 5,000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잠시 후 물건을 보고 결정하고 싶다는 문자가 와 있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일 저녁에 상대를 만나기로 하였다. 부장의 눈치에도 불구하고 칼같이 퇴근 후 만남 장소로 향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여 상대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1시간이 지나도 답변이 오지 않았다. 연락을 해보았으나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난 주변 사람들이 보든 말든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내 성질을 못 이겨 화를 내었다. 그러다 그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쌓인 피로와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해 눈앞이 핑 돌았고 결국 그 자리에 쓰러졌다. 사람들이 놀라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나에게 달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뜨니 난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고 정신을 차린 날 마침 옆에 있던 간호사가 보더니 의사를 불러왔다. 여기가 어딘지 알겠냐? 갑자기 길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다. 과로했는지 몸이 버티지 못하신 것 같다 등 수많은 말을 했지만 뭔가 허전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니 인형이 없었다. 시겁해진 나는 의사의 말을 끊고 물었다. 저기요. 인형, 제가 가지고 있던 인형은 어디에 있어요? 간호사가 뭔가 생각하다가 아 맞다 하는 얼굴로 한쪽에서 내 인형을 들고 왔다. 인형을 잃어버리지 않아 다행이다 생각한 나는 간호사에게 감사하다 말하고는 병원을 나가려 했으나 의사가 오늘 하루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내일 퇴원하는 것을 권유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던 나는 의사의 끈질기 권유에도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나는 피폐해진 채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해낼 수 없는 건가?
이 말을 내뱉고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으니 시간은 12시를 넘어갔고 초가 또 한 칸 녹아내렸다. 남은 건 3일. 어떻게 해야 하지? 하루하루 수명이 깎이는 것 같은, 아니 실제로 깎이고 있는 내가 나로서 남을 시간은 이제 2일. 결국 판매원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대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팔아준다고 하니 판매원에게 모든 걸 걸 수밖에 없었다. 핸드폰 연락처엔 정말 판매원이라고 저장된 연락처가 있었고 전화를 하니 몇 번의 수신음이 들린 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이 목소리, 나에게 인형을 팔았던 그 판매원이다. 당신이 나한테 인형을 팔아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잖아. 난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원망 섞인 말이 튀어나왔다. 유감입니다만 고객님의 선택을 저의 탓으로 돌리시다니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판매원에게 나는 불현듯 정신을 차리고 말하였다. 죄송합니다. 괜히 성질을 부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이해합니다.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요. 전 고객님이 인형을 타인에게 넘기기 위한 그 노력들을 가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나에게 꽤나 호의적으로 말을 하는 판매원에게 뭔가 의지가 되는 느낌을 받아 나는 용기를 내어 말하였다. 인형을 판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루 정도 소요되는데 남은 시간은 충분하신가요? 아직 2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대상은 제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손을 써둔 사람이 있거든요. 이미요?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던데 그게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계약은 체결되었으며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고객님께서 지불하실 대가는 인형이며 추후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고객님께서 인형에 대한 판매 대행을 요청하셨으니 전 그에 맞게 행동할 겁니다. 이 말을 끝으로 판매원은 전화를 끊었다. 난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려 했으나 잘못된 번호라며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내 곁에 있던 인형이 사라졌다. 나는 갑작스럽게 사라진 인형에 당황하며 집안을 뒤졌으나 인형은 어디에도 없었고 불안한 생각이 들던 찰나 문자가 한 통 들어왔다. 고객님의 의뢰를 받아 인형을 판매하기 위해 수고하였습니다. 인형 판매가 완료될 경우 가지고 있는 촛불은 꺼질 것입니다. 고객님께 말씀드린 대가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며 그땐 부디 저를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객님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그것과 동일한 어쩌면 더한 가치의 대가를 지불하시게 된 것뿐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초가 갑자기 녹아내렸고 나는 깜짝 놀라 시간을 확인하니 밤 9시를 막 넘긴 시간이었다. 한 칸 정도 초가 남자 꺼지지 않았던 촛불이 사그라들었고 그와 동시에 새로운 문자 한 통이 수신되었다. 인형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판매원이 말한 대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였고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소원 인형도 판매원도 점점 기억 속에서 흐려져 갔다.